안녕하세요. 나합격 동작인행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3년 3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번 배수체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배수체 육종법은요, 염색체를 이용해서 이제 배가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생각해서 활용하는 육종 방법인데요. 염색체 수가 적은 식물에서 효과적이죠. 자, 그리고 개놈 상태가 AA, BB인 것은 복 2배체는 이질 배수체예요. A, B 다른 거 있으니까 이질 배수체겠죠. 자, 그리고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식물이 종자를 이용하는 식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위에 염색체를 배가시켜가지고 번식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염색체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알칼로이드 물질에 콜리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콜리친을 처리하는 방법도 친지법, 분무법, 적합법, 라놀린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유성생식의 생물학적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유성생식을 왜 할까요? 우리가 왜 인공교배를 하고 꽃가루를 가지고 암술머리에 묻혀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까요? 그런 건 진화에 필요한 유전적 조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암수 배우자가 진화에 필요한 유전적 교합과 교잡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답은 32번에 3번. 33번. F1 잡종광세 육종법에서 가장 큰 잡종광세를 기대할 수 있는 1대 잡종 종자의 생산 방식은요. 1대 잡종 종자의 생산 방식은 단교잡, 3개교잡, 벽교잡, 다개교잡이 그리고 합성품종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잡종 광세가 큰 거는 한 번만 교배하는 단교재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한 번만 교배하고 이런 거 잡종 광세 육종법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잡종 광세가 뚜렷하고 불량 형질도 적고요. 균일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봐주세요. 34번. F2의 분리비가 15대 1로 나왔어요. 이런 건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인 거죠. 자,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 보종 유전자 9대 7, 중복 유전자 15대 1. 그래서 이렇게 비율만 보고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대 1이기 때문에 중복 유전자입니다. 나머지 것도 꼭 봐주셔야 돼요. 32번. 서로 격리된 두 개의 집단의 각각의 다른 유전자 구성이 발달되어 교잡 불합성이나 불임성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격리기구는 생리적 격리기구입니다. 생리적 격리기구는 교잡 불임이나 개화기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시기의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의 상호작용하는 유전적 교삽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낸 생리적 격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36번 육종기술의 3단계가 아닌 것은? 육종기술의 3단계 첫 번째, 변이의 탐구와 창성, 다양한 변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질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을 하고 신품종을 증식시키고 보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가 있고 유전 정보의 수집은 육종기술의 3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37번. 연관된 문제네요. 변이의 선택과 고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정하기 위해서는 개체 하나하나 보시는 게 좋겠죠? 개체 선발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적 형질의 경우에는 그 유전력이 좀 낮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 선발을 하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노력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집단을 대상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가 수정작물 같은 경우에는 동형접합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별 감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답은 37번에 2번입니다. 38번. 두 개의 유전자가 조합가가 25%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헤테로인 개체를 자식하여 100% 개체를 얻었다면 그중 25개의 개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조항가는요,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헤테로를 형성했을 때 전체 배우자 중에서 조환형 배우자의 비율이 조환가예요. 그래서 전체 100개의 개체 중에 25%가 조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개가 이제 분리되어서 조환형 배우자의 비율이 나타내는 게 조환가입니다. 39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잡종 양친 중 한 족지는 반복적으로 교배한다. 이게 여교배에 대한 이야기죠. 40번 이수성을 나타내는 게놈의 구성은 이수성이 뭐죠? 염색체의 수가 기본수의 정수배보다 하나 증가하거나 하나 감소하는 게놈의 구성을 가진 거예요. 게놈이 뭐죠? 염색체 세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번이 3번. 41번 토양을 경운하여 잘 다듬으면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것은? 자, 토양을 경운하게 되면 유기물을 분해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파종이나 이식, 작물을 심을 때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토양 중의 공기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작물의 뿌리를 발달시킵니다. 토양을 부드럽게 하면은 작업하기도 좋고 작물의 뿌리도 훨씬 더 잘 내려갑니다. 42번 벼의 원산지는 인도 아삼 지역이에요. 우리가 작물 재배 파트에서 되게 많은 작물의 원산지가 있거든요. 그 원산지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43번 일반적으로 벽씨는 종자 무게의 몇 %를 흡수하여야 발화를 시작하냐 이거죠. 벽씨는요 종자의 25에서 30% 정도의 수분을 흡수하여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보관할 때는요 그보다 낮은 함량에서 보관하셔야 장기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44번 벼의 도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닌 것은? 도복은 뭐죠? 작물이 쓰러지는 현상을 도복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무게, 줄기의 강도, 마디의 길이에 따라서 도복에 영향을 미쳐요. 쌀의 품질은 도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45번 토양이 너무 산성화됐어요. 산성 토양일 때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양분은 인산, 피죠. 자, 산성일 때 인산은 아무리 밭에 인산 비료를 주어도 인산 자체가 토양 안에서 이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성을 만들어 주셔야 인산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산성화될 때는 아연, 망간, 알루미늄이 우리가 너무 이용도가 높아서 오히려 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산성, 염기성, 알칼리성에 따른 비료의 그런 유효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6번 사과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로 망간의 과다로 밀접하게 관련된 거는? 망간이 미량원소잖아요. 이게 과다가 되면은 46번에 보시면 적진병이 발생합니다. 이 사과에서 발생하는 고두병, 축가병, 적진병, 신초고사현상 이런 것들 중에 망간이 과다했을 때는 적진병이 나타나는 특히 과수의 줄기에서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사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과사랑 동호회에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적진병에 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적진병, 이거 적진병에 걸린 그런 사과나무 줄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47번 분리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리육종법에서 순계분리는 순수한 그런 분리는 자식성 식물에, 계통적으로 분리는 타식성 작물에 주로 이용합니다. 자, 분리육종법에서 타식성 작물의 집단 선발에서는 반드시 격리 재배해야 돼요. 왜냐면 타식성은 다른 국가들과 들어와서 교잡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격리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타식성 작물의 집단 선발은 반복적인 집단 개량을 통해서 유전적의 순수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식성 작물의 순계 선발은 재래종에서 우량한 것을 선발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리육종법 중요하죠? 이해가 안 가시면 이론 파트 내용들 다시 한번 되돌아가세요. 48번입니다. 작물 재배 시 생력화의 가장 커다란 효과로 옳은 것은? 생력화는 생산성 향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에요. 중노동에서 탈피하고요. 고용노동의 비중을 낮추고 기계를 쓰고요. 정밀농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절약하거나 정밀농업을 위한 게
따지고 보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스마트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이 문제를 보시면서 농약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팜에서도 농약을 정말 적절하게 씁니다. 네, 그런 것들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48번에 1번. 49번 제초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초제의 뚜껑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 색깔 농약을 보시면 제초제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비선택성, 선택성 이렇게 있거든요. 선택성 제초제가 보통 이제 노란색이고, 비선택성은 뿌리면 식물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포세이드 액제가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예요. 몇 달 전에는 농약 정보 서비스였는데 이름이 그새 또 바뀌었어요.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그래서 농약 이름을 검색하시면 각각의 특징과 농약에 대한 세부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주 이 사이트도 이용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근사미를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근사미가 상표명이에요. 파만농 회사 아시죠? 파만농 회사에서 이제 나타낸 상표명이고, 그리고 품목은 글리포세이트 소프로필 아민 액제로 되어 있고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작물에만 쓰셔야 됩니다. 50번 단골 문제 나왔네요. 고구마를요 수확하실 때 상처가 생겨요. 우리가 호미로 캐기도 하고 두루기에 이제 트랙터에 부착하는 두루기에 의해서 고구마를 수확하시는데요. 그런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한다. 아물게 한다가 바로 큐어링이에요. 큐어링의 한국말이 이제 아물이거든요. 고구마의 표피가 목질, 코르크질로 조직된 조직으로 수확할 때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이때 상처가 난 부분은 병원균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30도, 습도 85에서 90%, 4일 동안 그런 특수한 시설에서 고구마를 보관하시면 코르크층의 보호층이 생겨서 병원균이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51번. 일반적으로 수염이 나온 이후 단 옥수수의 수확 시기는 수염이 나온 후 20에서 25일 이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단 옥수수는 20에서 25일.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초당 옥수수 안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엄청 핫했었는데 초당 옥수수는 23일에서 25일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옥수수가 여무는 기간 동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삭이 나온 후 20일이 지나면 이삭 껍질을 벗겨서 좀 약간 확인하신 뒤에 전체적으로 수확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52번. 절화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온도를 낮게 해주고 상대 습도를 높여주고 절화를 수확한 것을 설탕물에 담가줍니다. 설탕물이 우리가 스크로제에서 여기 영양분을 줄 수가 있어요. 에틸린 가스를 뿌려주시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52번의 답은 3번. 이 절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화해장식 행사 아시죠? 그거와 연관돼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53번. 광합성 작용의 가장 효과적인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54번. 맥류의 파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파성이 뭐냐면요. 뿌리는 거예요. 맥류의 종자를 뿌리는 그런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축파성 종자, 가을에 파종하는 종자는요. 저온 단위로의 일정 조건을 거쳐야 이삭이 팬다. 이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판성 종자는요, 가을에 파종해요. 왜냐면 이 맥류의 특징이 저온 단위를 거쳐야, 종자 시기 때 이제 거쳐야 그 다음에 이삭이 만들어지거든요. 충파성 종자는 봄에 뿌려도 이삭이 나오는데요. 추파성 종자는 가을을 파종해서 겨울을 거쳐야지만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파성 종자를 만약에 봄에 파종한다, 이런 문제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온 처리를 해야 제대로 이삭이 팬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패다라고 하면은 또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꽃은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패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55번.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발화 온도가 낮다는 건요, 이 작물체가 재배를 하실 때 그럼 보통 파종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시금치 우리가 봄 초에 아니면 가을이나 이럴 때
가을 후반기 때쯤 파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운 시기에도 발화가 잘 되는 거죠. 답은 55번의 3번입니다. 작물의 수량 결정 요소 3요소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작물 수량을 결정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각각 유전성, 그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품종의 특성, 그리고 이거를 재배하는 재배 기술, 주위 환경 조건, 유제환이에요. 그래서 유제환이 없다고 어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재배는 있고 이 품종이 유전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 57번이에요. 10아르당. 10아르 300평이죠? 보통 비료나 농약 사실 때 10아르 기준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10아르 300평. 자, 질소의 10kg을 토양 요소의 형태로 공급하고자 할 때 일주일째 주어야 할 12량은 자, 질소 10kg을 토양에 주고 싶어요. 그 목표하는 게 10kg이잖아요. 근데 이 요소라는 비료의 특징은 이 전체 요소 안에 질소가 46%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A의 그런 비료를 줬을 때 요소가 46% 있으니까 0.4 곱해주면 10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시면 21.7kg가 이 비료를 주셔야 46%의 성분을 가진 요소가 이제 토양에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 58번입니다. 배유가 발달한 종자는 이제는 쉽게 넘어가 볼까요? 보리이죠. 보리. 보리는 무슨 과 작물이죠? 벽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59번. 쌀 논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쌀 논벼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도 쌀을 많이 재배하지만 밭벼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논벼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60번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토양이 어떨 때 작물이 잘 자라나면 약산성이나 중성에서 또 작물이 잘 자라요. 물론 블루베리 같은 그런 작물들은 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피트모스라는 특수 토양을 쓰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작물들은 약산성이나 중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다른 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모래흙, 사토는요, 물 빠짐이 심하고 건조하기 쉽고 보비성, 비료를 보유하려고 하는 성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점토를 넣어서 양토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떼알 구조. 떼알 구조가 토양의 보수성, 보비성, 통기성 등이 좋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의 구조는 떼알 구조입니다. 토양이 중성화될수록 인산, 칼슘, 마그네슘의 이용도가 증가가 됩니다. 60번의 답은 2번이에요. 문제 보시고 아마 이해 안 가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나 앞쪽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